잘 되고 있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멀리서들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지금 칠판에 요 판서 해놓은 내용, 요 판서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 나옵니다. 칠판에 지금 이렇게 판서해놓은 이 내용이 오늘 강의의 요점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제 제기, 리커버리라고 하는 주제이고, 그 제기의 촉진 요소와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지금 오늘 강의 방식은 요 나눠드린 유인물, 요거를 제가 읽고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메뉴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촛불 강의 2강, 제기의 촉진 요소와 방해 요소. 저는 우리나라의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보의 부재 속에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넘쳐나는데 정작 당사자와 가족의 실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와 가족들로서는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저는 다음 카페 사라의 열쇠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한 가지가 좋은 자료들을 발굴해서 우리나라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소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사라의 열쇠 카페에서 번역팀을 모집하여 본격적인 번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2010년도에 발간한 조현병 치료 실무지침 2판이라는 책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미국 정신의학회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단위로 한 번 정도씩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치료 실무지침이라고 하는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자료를 발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검색하면은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어요. 뭐 검색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제가 카페에 다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총 184쪽 분량인데 책의 맨 앞부분에 최상위 요약을 제시하면서 시작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약부터 이제 제시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 첫 문장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밑에 영어는 생략하고 번역해 놓은 것, 제가 번역해 놓은 것을 읽겠습니다. 조현병은 사실상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 계획은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갖는다. 1.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한다. 2. 삶의 질과 적응 기능을 최대화한다. 3. 쇠약하게 만드는 질병의 영향으로부터의 제기를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증진하고 유지한다.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이제 병과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 자체는 이 병은 병 자체로부터 시작되지만 문제가 뭐냐면 병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방궈뜨린다 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병이 걸리고 나면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일이 흔히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심리적 붕괴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병이 아니고 삶을 전체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그러한 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병을 놓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놓고 삶을 놓고 투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병 자체에만 초점을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이제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딱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치료, 두 번째 재활, 세 번째 재기. 이거 세 가지를 다 목표로 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 1, 2, 3이 바로 그거예요. 1번,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한다. 망상이나 환청 같은 거 없애는 것. 이거 자체가 가장 좁은 의미의 치료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증상에 대한 치료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삶의 질과 적응 기능을 최대화한다. 이게 뭐냐면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적응 기능을 높여줘야 되고, 또한 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다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게 재활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가. 그 다음 세 번째,
쇠약하게 만드는 질병의 영향으로부터의 재기를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증진하고 유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게 되면은 크게 보자면 삶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 자체의 특성이 삶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사회생활을 못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존재 가치를 못 느끼게 되고 등등 이렇게 돼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질병 자체가 이렇게 삶을 황폐화시키고 심리적인 것을 황폐화시키는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최대한의 범위까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계속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재기의 촉진 요소와 방해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죠. 저는 2014년 7월 13일, 원래 사라의 열쇠 카페를 만들고 7월 20일에 첫 번역물을 올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번역물의 요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맨시니 등이 2005년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자료가 그때 제가 번역물을 올리면서 지금도 저희 카페에 들어가시면 번역물 안에 들어가면은 그 7개 제가 논문을 7편 번역했는 게 현재 올라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처음 올렸던 논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첨부 파일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첨부 파일을 붙여서 전체 번역했는 논문을 통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논문에 대한 소개문을 제가 썼던 거거든요. 그 소개문을 오늘 여기 이제 밑에 다시 정리해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때 소개문입니다. 방금 재기에 대한 외국 논문 한 편을 번역했습니다.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논문을 번역해서 올리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첫 번역입니다. 논문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5명의 소비자 공급자, 바로 하고 정신장애이면서 동시에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가로 일하는 사람, 바로 작들을 면접했습니다. 15명 중 6명은 기관 운영 책임자, 6명은 직접 서비스, 예로서 상담 제공자,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기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많이 달라요. 미국의 당사자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재활제기가 잘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뭐 대학 교수들 수두가게 있습니다. 조영종 당사자들 중에. 그리고 또한 당사자 활동가들이 많이 있어요. 당사자 조직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그리고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기본 시각이 뭐냐면 제가 우선 잘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부르는 호칭이 조금 달라요. 이제 과거에는 다들 환자라고 병원에서는 불렀고 상담기관에서는 내담자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컨슈머, 소비자라는 용어예요. 이 소비자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생산자, 공급자와 소비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물건 팔듯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소비자들은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관계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제공 관계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가능하냐 하면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우리한테 가장 적합하게 서비스를 해달라. 우리가 손님이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맞게 해달라라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컨슈머라는 용어를 씁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또 한편으로 쓰는 용어가 많이들 쓰는 용어가 뭐냐면 서바이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서바이버라고 하는 것은 생존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생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쓰느냐면 급진단체에서 쓰는 용어예요. 급진 당사자 단체에서. 그러니까 온건 당사자 단체는 자기들을 소비자라고 표현하고 급진 당사자 단체들은 자기들을 생존자라고 표현해요. 이 생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병으로부터 생존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생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자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애초에 병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 내지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질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에서 사회의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신병원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 근간인데, 낙인 이론은 196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이에요. 그걸 이제 자기들의 이론적 근거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급진단체들이죠. 급진단체들은 따라서 병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치료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약물 치료 더더욱 인정 안 하는 거죠. 절대로. 일체의 치료를 거부하는 입장이 생존자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소비자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 쪽에서는 주로 재기 철학을, 그러니까 리커버리 모델을 자기들의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고, 생존자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낙인 이론을 자기들의 이제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15명의 소비자 공급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사자인데, 원래는 조현병 환자 또는 조울증 환자들 출신인데 자기들이 공부해서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상담기관, 그리고 우리 같으면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른 당사자를 도와주는 상담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등등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15명을 인터뷰했는데 이 15명이 다 당사자 활동가로는, 그러니까 당사자 전문가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 15명을 지금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6명은 기관 책임자다, 소장이다. 정신보건센터면 센터 소장,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장이라는 거예요. 시설장급인 사람들 6명. 그 다음에 상담원 자격으로 일하는 사람들 6명. 기타 행정직이라든지에 종사하는 사람 3명. 이렇게 15명을 인터뷰를 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료 지원 전문가라고 해서 Peer Support Specialist라고 합니다. Peer Support Specialist라고 하는데, 동료 지원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증 제도가 있어요. 법적 자격증입니다. 주에서 발급하는 법적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출신들 중에 조현병이나 조울증, 당사자 출신들 중에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고 나면 법적 자격증을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문가로 활동하는 거예요. 다른 당사자들 상담도 해주고 가정방문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했는 활동에 대해서 미국에는 메디케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하고 의료보험제도의 사이쯤 되는데, 하여튼 메디케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자기가 했는 활동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주로 전문가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같이 활동을 해요. 근데 이 부분도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당사자 출신들이 훨씬 다른 당사자들을 상담하는데 더 유능하다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특히 어떨 때 유능하냐 하면, 처음 6개월 동안 가정방문을 들어가고 뭐하고 해서 이걸 연계라 하거든요. 처음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말문을 열고 사람을 맞아들이고 나중에 결국 센터까지 오게 되고 하는 이 작업을 하는 데에서는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것보다 당사자 출신들이 활동하는 게 훨씬 성과가 좋더라.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료 상담 전문가, 동료 지원 전문가, 이 동료 전문가 제도를 우리도 언젠가 도입해서 해야지 되죠. 근데 이제 서울 같은 데서 한 10여 명,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서울광역시 정신보건센터에서 한 3년 정도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게 전국으로 확대돼야도 되고, 정신보건법에 명시가 돼서 우리도 이 당사자 출신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돼야지 되죠. 아무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면접법을 사용해서 이들에게 재기란 무엇인지, 재기에 도움이 된 요소는 무엇인지, 방해가 된 요소는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했습니다. 그림 1에는 재기가 무엇인지, 도움이 된 요소는 무엇인지가 간략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기, 리커버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쪽에서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이라고 흔히들 번역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환자의 회복 12단계,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회복이라고 쓰고 있는데,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이거를 이쪽 논문을 접하고 회복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봤더니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느냐면, 회복이라 하니까 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병전의 상태처럼 되는 것.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리커버리라는 용어는 병하고는 관계가 없는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는 병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단순히 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전체적으로 망가뜨리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신의 삶을 놓고 투쟁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삶과 관계된 용어예요. 무너진 삶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 이걸 리커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의 삶은 끝난 거예요. 조현병에 걸린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삶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의 문제가 리커버리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복이라고 번역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서 이제 제가 용어를 인생과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재기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1995년 경부터 한 20년대 제가 지금 재기라고 번역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람들에게 면접법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물었다는 거죠. 하나는 재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뭐냐? 이게 왜 미국에서 연구가 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미국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전문가들이 이 용어 자체는 연구 논문에서 전문가들이 이 용어는 연구하지 않았어요. 1980년대까지는 거의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정신재활에서 매우 유명한 분, 앤소니라고 하는 분이, 미국 정신재활에서는 크게 두 분이 양대산맥이라는 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앤소니라는 분이 있고 리버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앤소니는 심리학자고 리버만은 정신과 의사예요. 두 분이 추구하는 노선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앤소니라는 분이 1980년대에 나온 당사자들의 수기를 쭉 읽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분석해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당사자들의 수기에는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무수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리커버리 하는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 내가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의 리커버리를 촉진시키는 요소는 어쩌고저쩌고, 리커버리라는 용어가 무수히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이 용어가 뭔지 연구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낫는다는 개념, 우리가 당사자들이 수기를 쓰면 아마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낫는다는 용어 아닐까요? 내가 낫기 위해서, 내가 낫는 과정에서 뭐 이런 용어들일 텐데, 우리가 낫는다는 개념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병이 낫는다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의미로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당사자나 가족들이 제일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과연 이 병이 낫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되물어요. 낫는다는 게 어떤 거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 상당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남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부실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낫는다는 용어가 단순히 증상이 없어진다, 이런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것, 좀 남들처럼 제대로 사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료적 개념만 있는 의료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까지를 포함한 용어가 낫는다는 용어죠. 그런 식인데, 어찌됐건 미국 당사자들은 이 리커버리라는 용어로서 자기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투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앤소니가 이걸 당사자들의 수기를 분석해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논문을 하나 썼어요. 1990년도에. 당사자들의 수기를 읽어보니까 리커버리라는 용어가 이렇게 수도 없이 나오는데 우리는 리커버리에 대해서 연구조차 안 하고 있었다. 자, 앞으로 리커버리가 뭔지 그 개념을 연구해야 되고, 당사자들의 리커버리 과정이 어떤지, 발병하고 나서부터 다시
같이 10년, 20년 세월 당사자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가는지 리커버리 과정을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 촉진 요소가 뭔지 리커버리 방해 요소가 뭔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그걸 촉구하는 논문을 썼는데 이분이 워낙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다가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때부터 이 연구에 참여를 뛰어든 거예요. 그래 주로 이제 이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당사자들의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면담, 친층 면접. 그래서 잘 이 리커버리 과정을 지금 잘 거치고 있는 당사자들, 지금 훌륭하게 나름대로 잘 일어섰다 싶은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오게 되기까지 뭐가 제일 중요했느냐라고 이제 그 사람들의 경험을 녹음기 갖다 놔놓고 녹음해가면서 면접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녹음을 탁 푸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논문을 쓰는 거죠. 그런 이제 연구 방법들로 나오는데 이 연구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15명을 한 명 한 명 다 심층 면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리커버리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다음에 당신이 리커버리 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리커버리를 촉진하는 요소는 뭐냐? 당신의 리커버리를 방해했던 요소는 뭐냐? 라고 물은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 앞에 그림을 그려놓은 이 부분이 바로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 먼저 리커버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나온 얻은 결론은 그거죠. 병우세적인 자아정체감으로부터 병과는 무관한 자아정체감으로 바뀌는 것, 변형되는 것, 이걸 리커버리라고 한다. 라고 이제 이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연구자의 연구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병에 걸려서 다시 일어서게 될 때까지를 크게 보자면, 크게 나누자면 시기별로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나눠요. 물론 이렇죠. 사람들은 무너지는 과정을 거치고 무너진 상태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대로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죠. 평생 남 원망하고 욕하면서 평생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들 중에는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다들 자기가 이 병에 걸렸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자기는 이 병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고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 병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병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지만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단순히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가 뭐냐면 성장, 인간적인 성장이다. 성숙이다. 내지는 변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 뭐냐면 사람이 아주 통째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전과는. 그래서 오히려 발병 이전에 비해서는 인간적으로 더 성숙된 사람, 보통 사람들보다 더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무너지는 과정과 크게 봐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는데 무너지는 과정을 특징짓는 한 가지 단어가 절망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특징짓는 단어가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 리커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약물 처방을 무지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약을 처방하는 것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희망을 처방하는 것이다. 희망을 처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무너지는 과정을 특징짓는 단어가 병중심적 자아정체감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병우세적 자아정체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자기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병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병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못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의 특징은 병과는 무관한 자아정체감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병이라고 그래 나한테 병이 있다는 건 인정해. 증상이 있고 병이 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그래서 뭐 내 인생에는 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내 인생에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 있어. 내지는 이 병이 나한테 생긴 이유는 내게 어떤 일을 하라는 하늘의 뜻이야
하든지 등등 이렇게 병 자체 때문에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가지이고, 그 다음에 촉진 요소가 뭐냐 했을 땐 세 가지 요소가 나왔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활동들, 지지적인 관계들, 없는 관계들. 그리고 방해 요소가 뭐냐 했을 때는 네 가지: 온정주의, 강압, 무관심하고 판단적인 전문가, 약물 부작용과 증상.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무엇이 촉진 요소냐, 무엇이 방해 요소냐에 대해서는 이 연구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비슷한 공통적인 요인들을 이제 짚어내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소개하는 거니까 이 논문에 쓰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판서해놨던 게 여기 유인물에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기란 무엇인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기란 병우세적 자아정체감을 벗어버리고 병과는 무관한 전반적 안정감에 기초한 자아정체감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전자는 쓸모없음, 가치없음, 희망없음, 병들었음 등의 느낌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에 비해 후자는 목적, 의미, 희망, 자신감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렇게 자아정체감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촉진적 요소는, 그러니까 이제 촉진적 요소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의미 있는 활동, 지지적인 관계, 그리고 안녕 방법입니다. 각각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입니다. 제기하려면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건 일, 괄호하고 업무, 또는 공부, 괄호하고 진학입니다. 일과 공부다 하는 거죠. 자, 일 또는 공부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유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더욱이 실패하더라도 실패 경험이 자산이 되기 때문에 위험 감수를 하면서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넘기지 마시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많은 병중심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일을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 당사자들이 내가 병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병부터 낫고 병이 나으면 뒤에 나는 뭐 직장 취직도 할 거고 병이 나으면 공부도 할 거고 병이 나으면 하겠다. 라고 요거는 병중심적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아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일을 해야만 병이 낫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해야 된다. 눈 뜨면 할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병이 낫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그때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돈 버는 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돈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도 뭔가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내 스스로에게 어떤 자신감을 가져다 주는 것, 내가 어떤 커다란, 보다 더 내 인생이 어떤 큰 목적하에 움직인다는 느낌을 갖는 것.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면, 스스로가 일이나 또는 공부나의 어떤 그런 기회를 찾아내서 하려고 애를 써야지 되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들을 몇 가지 좀 들어보죠. 이제 저희들 카페 회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키위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 친구가 음악 방송도 진행하고 하잖아요. 우리 운영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 자신의 일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수입이 없어요. 그게 와서 맨날 센터에 와서 컴퓨터 그냥 자기가 자원봉사로 고쳐주고 가고, 또 음방도 뭐 자원봉사 자기가 좋아서 그냥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친구가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친구한테서는 그런 종류의 재능을 자기가 점점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한 그것을 통해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 친구를 이제 도와주는 길이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카페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소리라고 하는 분, 한동안
카페에 보면은 공예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왔잖아요. 세월이,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7, 8년 세월 그거를 공방에서 공예품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잘하잖아요. 불행히도 아직까지 그게 상품화가 안 돼서 자기는 계속 만들고 있고 뭐 어쩌다 한번 파는 정도일 뿐이지만 그건 아주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죠. 그런 것도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뒤에 우리 조나단 있지만 조나단은 자기가 밑에 쉼터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자기 살던 집도 포기하고 그냥 해약해버리고 와서 지금 쉼터에서 살면서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쉼터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 다 접대하고 뒷바라지 수발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사명감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지는 마르티나 우리 부부간에 보면 마르티노는 마르티나한테 매여가지고 지금 한 8, 9년을 살고 있거든요. 거의 뭐 실바늘처럼 붙어 다니고 있는데, 이 마르티나의 경우에는 마르티노가 아니었으면 아마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살았을 거예요. 불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근데 둘이서 결혼해서 마르티노가 지난 한 8년 세월을 자기 아내 뒷바라지 하는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잘 해냈느냐 하면 처음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집안 살림이라고 전혀 못했는데 그걸 결국은 살림을 가르쳐낸 거예요. 그래서 마르티나가 집안 청소를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열심히 하는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쉼터 같은 데 와도 한 번씩 자기 기분 나면 착 청소해주고 가고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런 집안 살림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누군가를 도운 거죠. 누군가를 도왔고. 또 마르티나 입장에 생각하자면 청소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하루에 한 3시간씩 집안 청소를 하고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냥 농담도 청소 귀신이 붙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자기는 청소하는 게 재밌다고 한단 말이에요. 청소해놓고 집이 반짝반짝하면 자기가 기분이 좋거든요. 이런 것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또한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같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조금 여건이 달라 그런데, 미국 경우에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는데 장학금 혜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대학원을 많이 진학해요. 그래서 당사자 출신 박사들이 수두룩해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뭐 당사자 출신 정신과 의사, 당사자 출신 심리학자, 당사자 출신 간호학자,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수두룩해요, 미국에는. 그 사람들이 책을 써내고 논문을 써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다들 직장에다가 강의를 하러 다니고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당사자들 중에 일부들이 진학을 해요. 진학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조금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상당수가 사회복지 전공을 해요. 학부 또는 대학원. 근데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학문 분야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학문의 큰 특성이 뭐냐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마당발이어야 돼요. 사회복지 쪽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또 하나가 행정 서류 작업을 잘해야 돼요. 서류 작업. 그런데 이게 정신장애인들로서는 제일 취약한 부분 두 가지란 말이에요. 사람들 대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서류 작업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복지를 전공을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학문의 특성과 정신장애의 특성이 잘 안 맞는 면이 있죠. 거기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사회복지는 지금 너도 나도 사회복지 공부를 많이 해서 인력이 아주 차고도 넘쳐요. 근데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나면은 자격증을 따도 인력이 차고 넘치니까 취업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야, 내가 기왕에 나도 이 병을 알았으니 내가 내 병 앓은 거를 가지고, 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진로 계획이나 진로 선택을 할 때 좀 더 잘 생각하고 의논해가지고 잘 잡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고 막연하게, 아,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은 내가 이거 써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일과 공부인데, 방금 제가 진로 선택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진로 상담을
진로 문제에 대해서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주변에서도 상담을 아주 잘 해줘야지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재기 촉진 요소로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지적인 관계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죠. 주변에 본인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적인 사람을 재기의 주춧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군가가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지적인 관계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과 친구. 둘째, 전문가. 셋째, 동료입니다. 가족과 친구의 지지는 너무나 필수적으로 당연한 거고,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 안에서 지지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친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게, 자, 그러면 지지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주는 게 지지냐? 믿어주는 것. 우선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줄 줄 알아야 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사소한 실수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되고 큰 방향만 잡고 가면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줘야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주고 잘할 수 있다. 언젠가는 지금 비록 저렇게 힘들어서 쩔쩔매지만 좋은 강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훌륭하게 일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그 당사자가 희망을 갖지 못할 때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 가족이 대신 그 희망을 간직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이 대신 그 희망을 간직해야 된다. 누군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희망, 그리고 격려 항상 잘한다라고. 흔히 당사자들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니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당사자의 강점을 봐주고 당사자를 계속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당사자의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 지나치게 질책한다거나 한심해한다거나 이게 내 마음속에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나 가족들 같은 경우에 당사자를 한심해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대단해 보여야 되고 대견해 보여야지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내 시각에 계속 단점만 보이고 계속 한심하게 느껴진다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애한테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가족의 눈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환자의, 당사자의 좋은 점을 볼 줄 모르는, 나쁜 점만 크게 보이고 좋은 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점은 보이더라도 가급적 옆으로 밀쳐내고 좋은 점을 자꾸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점을 어찌됐거나 발견해내고 칭찬해주고 계속 본인에게 너한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라고 말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때 도움이 되는 전문가는 신뢰, 존중, 협력을 바탕으로 당사자를 대하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 전문가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가 정보 제공이에요. 또 하나가 선택권이에요. 정보만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약에 대한 교육 자료를 손에 쥐어줘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의논해주고 의논 결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야지 돼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 앞으로 뭐를 할 거냐, 자 학원에를 갈 거냐, 수영장을 갈 거냐, 산책을 할 거냐, 뭘 할 거냐,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정보를 줘야지 돼요. 그리고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돼야 돼요.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데 각각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자, 그 중에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근데 본인이 만약에 난 제일 하고 싶은 게 그냥 방에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을 해줬음에도 본인이 방에 있기를 선택하면 그것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게 선택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료는 모델이 되는 당사자인데 이들은 의논 상대가 되어주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동료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동료들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정보를 줘요. 그리고 지지를 해주고 또한 조언을 해주고 병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느낌. 병이 있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기 과정에 있어서 동료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 로드맵,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에 지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다른 환자들을 안 만나고 지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오히려 병이 있을수록 다른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게 자기 병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돼요. 어울리다가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외톨이로 지내지 않고 서로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인간관계의 기회가 되고 인간관계 훈련의 기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사자들 중에 특히나 중요한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자신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병을 앓는 당사자들 중에서도 보고 본받을 점이 있는 당사자가 주변에 있는 게 되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당사자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런 카페 같은 게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런 쉼터 같은 데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뭐가 있으면 그런 데 데리고 가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당사자들 중에서 나름대로 자기 병을 잘 극복해내고 있다 싶은 당사자들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중요하겠죠. 아무튼 지지적인 관계, 그래서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 가족과 친구, 전문가, 동료 이렇게 필요하다. 그 이야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녕 방법. 자, 이 치료 방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녕 방법이라고 해놨다는 거를 우리가 웰리스 툴을 이제 제가 번역한 건데 우리가 웰빙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맨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건 협의의 개념이에요. 문제를 없앤다 이런 개념이고 안녕이라고 하는 개념은 광의의 개념이죠. 삶을 더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쪽으로 변화시킬 거냐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안녕 방법에는 전통적인 치료법과 대안적인 치료법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 15명이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반반씩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자, 전통적인 치료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약물 치료예요. 지금 일단은 우리는 조현병 또는 조울증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가 기본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경우에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절반은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나머지 절반은 약물 치료가 오히려 재기에 방해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그 중에서 몇 명은 자신이 약물 복용을 중단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 그냥 단지 소개만 하고 말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바로 속에 제 생각을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 경우에는 약물 중단은 당사자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고 주치의하고 의논해서 해야 된다. 이거 덜컥 혼자 약 끊으면 낭패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가급적 하지 마라. 정 끊고 싶으면 주치의하고 의논을 해라. 하는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대안적인 치료법으로는 명상, 요가, 태극권, 침술, 운동, 기타 인지행동 치료 등등 많이 있는데 등이 언급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당사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산책, 운동 이런 방법들이죠. 산책, 운동 이건 부증작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방법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과 자기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각
각자에게 적합한 게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운동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센터에 있는 행복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기를 하거든요, 이 친구는. 그래서 막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온 시내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 타기, 그리고 헬스장 가서 헬스하기. 이게 자기한테는 좀 대단히 중요한 재기 방법인데, 그 친구가 그게 좋다 해서 다른 사람 보고도 다 그렇게 하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지금 전에 이제 우기 모임을 처음 만들었던 포항에 사는 흰둥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걷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기본 한 2시간씩은 걸었다. 걷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도 도장에 다니면서 유도를 한 7, 8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자기가 재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 또 누군가는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겠죠. 몇 년 동안을. 또 지금 조나단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종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학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또 이 친구는 영작을 하고 뭐 그런 영어 공부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 다 좋은 방법들인데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가 몰입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은 방법이에요. 재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남이 한다 해서 남이 했더니 좋다 해서 니도 해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곰이 생각해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게 뭔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해야 되고, 스스로가 내가 하겠다고 결심해서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믿고, 내가 하겠다고 할 때에 선택해서 할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걸 믿는 거.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겠다고 믿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게 요거예요. 제2 촉진 요소 3가지. 의미 있는 활동, 일과 그 다음에 공부, 지지적인 관계들, 가족,